서울 강남구 청담동 태평양미술관 앞 대리석 계단. 동전 좀. 제발 동전 좀 주세요. 17세 김진우의 목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묻혔습니다. 12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몸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입고 있던 낡은 교복은 곳곳이 해져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발끝이 뚫린 운동화 사이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발가락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고작 1,800원의 동전들이 달랑거렸습니다. 오늘도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일 것 같았습니다. 야, 거기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술관 이미지 망친다고. 경비원의 호통소리에 진우는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으면 고아원이나 보육원 가지. 왜 여기서 민폐를 끼쳐? 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7년간 지냈던 고아원. 거기서의 생활은 차라리 이 차가운 거리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3년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탈출한 후 지금까지 이 강남 거리가 그의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의 수학 2,000원. 근처 세븐일레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요. 참치 마요네즈 1,500원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하나씩 세어 건넸습니다. 500원이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할 돈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조금씩 뜯어먹으며 진우는 언제나 그랬듯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도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진. 5세 때의 자신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린 진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오른쪽 손목에는 에메랄드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팔찌가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팔찌의 아름다운 빛깔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엄마가 그리워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가 저녁 한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렴.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진우에게 너무도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진우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몰랐습니다. 12년간 찾아 헤맨 진정한 가족이 바로 내일, 그가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기적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태평양미술관. 유리 회전문 사이로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2세 박은경이 미술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품격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이비통 부티크에서 맞춘 450만 원짜리 투피스 정장, 에르메스 버킨백 3,200만 원, 그리고 발레리나 플랫슈즈 180만 원.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에메랄드 팔찌였습니다. 12년 전 한강건설 이정호 회장과 이혼 후 은경은 위자료로 받은 1천억 원을 바탕으로 이 태평양미술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연간 방문객 15만 명, 연매출 38억 원 규모의 성공적인 문화사업이었습니다. 동전 좀.
주세요. 바닥에 앉아있던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경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12년간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뭔가 절절한 그리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정확히 은경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꿈꿔왔던 그 팔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에메랄드빛,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크기. 설마 하는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저건 우리 엄마 팔찌와 똑같아요. 은경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12년 전 강원도 인제군 교통사고 현장에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채 발견된 5세 소녀. 그 아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에메랄드 팔찌였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의 양딸 소영이었고 은경은 12년간 그 아이를 친딸처럼 키워왔습니다. 뭐라고 했니?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가슴팍 안쪽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진이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여성의 손목에는 은경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에메랄드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팔찌가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은경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12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찾고 있던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김진우, 당시 5세 남자아이. 끝까지 찾지 못해서 사망 처리된 그 아이. 학생 이름이 뭐니?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은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소영이에게 가족이 있었던 것일까요? 12년간 기억을 되찾지 못한 소영이. 그리고 12년간 거리에서 헤매던 이 소년이. 학생 혹시 누나가 있었니? 너보다 12살 많은.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소영 누나요. 김소영 누나가 있었어요. 사고 날 때 누나도 같이 있었는데 누나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이 순간 은경은 확신했습니다. 12년간 자신이 키운 양딸 소영이와 이 소년이 진짜 남매라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학생, 우선 일어나자. 이야기할 게 정말 많을 것 같구나. 은경의 목소리에는 12년 만에 느끼는 뭉클한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리의 구걸 소년이 아니라 소영이의 친동생을 12년간 찾아 헤맨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12년 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들 가족을 파멸시킨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범이 바로 은경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은경의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 45층. 진우야, 우선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자. 은경이 진우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온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20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진우가 지금까지 상상해본 그 어떤 공간보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30평이 넘었고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12년간 거리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은경은 진우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깨끗한 수건과 새 옷가지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마음 편하게 씻어라.
이모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을게. 은경의 따뜻한 말에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어른의 따뜻한 보살핌이었습니다. 30분 후 깨끗하게 씻고 나온 진우의 모습에 은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때를 벗겨내고 나니 정말 아름다운 소년이었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그리고 소영이와 닮은 인매. 확실히 남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모가 하는 말 잘 들어보렴. 은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2년 전 강원도 인제군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 그때 이모가 현장에 있었는데 기억을 완전히 잃은 17세 여자아이를 발견했단다. 그 아이가 바로 소영이야.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팔찌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 부모님도 다른 가족도 찾을 수 없어서 이모가 입양해서 키웠지. 그런데 내가 가진 사진 속 팔찌와 완전히 똑같다는 게. 그럼 정말 소영 누나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나가 살아있었다니. 지금 소영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명성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어. 7시쯤 퇴근할 예정이니까 그때 만나보자. 은경이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야, 소영이는 12년간 기억을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주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야 해. 오후 6시 5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29세 김소영이 퇴근했습니다. 명성병원 내과 레지던트 3년 차인 그녀는 하루 14시간 근무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소년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아, 앉아라.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은경이 소영을 소파에 앉히고 12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가진 사진, 똑같은 팔찌, 그리고 김진우라는 이름까지.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런 가족이 있었다면 기억이라도 조금은 남아있을 텐데.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어렸을 때 오른쪽 무릎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었어요. 3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무릎에는 정말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흉터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잠들 때 항상 왼손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잤어요. 엄마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졌는데.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무의식 중에 엄지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2년간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일 수도 있어요. 소영이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보자. 은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명성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면 확실해질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명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혈액 채취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간호사의 말에 3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김소영님, 김진우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형제일 확률 99.99%입니다. 확실한 남매 관계로 판정됩니다. 그 순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년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 정말 내 동생이구나. 소영이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친근감과 따뜻함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혈육의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12년 전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들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은경의 아파트. 엄마,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소영이 팔짱을 끼고 서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DNA 검사로 남매임이 확인되었지만 12년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진우를 우리 집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건 좀. 소영아, 진우는 내 친동생이야. 그리고 갈 곳이 없잖니. 은경이 타이르듯 말했지만 소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12년간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애를 또 키우라고 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12년간 은경의 외동딸로 자라면서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이제 나눠 가져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은 의대까지 나와서 의사가 되었는데 거리에서 구걸하던 동생 때문에 체면이 깎일까 하는 우려. 진우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소영이 입고 있는 20만 원짜리 원피스, 15만 원짜리 구두, 30만 원짜리 가방. 모든 것이 진우에게는 다른 세계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살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일간 이 집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은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은경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영아, 너도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돼. 진우는 내 친동생이야.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니? 엄마는 쉽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12년간 기억을 못 찾고 살아왔다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애가 제 동생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확실한 거예요. DNA 검사만 믿고 가족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은경아, 나야. 현수. 태평양미술관 관장 강현수가 찾아왔습니다. 45세인 그는 은경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미술관 공동 운영자였습니다. 현수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진우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수야, 진우 좀 봐. 소영이 동생이야. DNA 검사까지 끝났어. 은경이 기쁘게 소개했지만 현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은경아,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현수가 은경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경아,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2년 전 그 일을 내가 기억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은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현수의 말에 은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위험이라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소영과 진우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진우의 순수한 반응에 소영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말 내 동생이라면 12년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 소영이 진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맑은 눈빛, 순수한 표정. 거짓이나 계산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진우야,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소영의 말에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부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현수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절대로 이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정호. 내가 한 일이 드디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구나.
현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평양미술관 관장실. 은경아,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강현수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12년간 비밀 금고에 보관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 사진, 그리고 비밀리에 조사한 증거들. 12년 전 강원도 인제군에서 일어난 일은 교통사고가 아니야. 현수의 첫마디에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분명히 교통사고라고. 아니야. 계획된 범죄였어. 현수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사고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보라고.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 트럭은 일부러 김진훈의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았어. 은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진우 부모님은 살해당한 거야. 그리고 소영이와 진우는 원래 함께 죽을 예정이었어. 하지만 소영이는 기적적으로 차에서 튕겨나와서 살았고 진우는 현장에서 사라졌지. 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강건설의 인제군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12년 전 한강건설에서 인제군 상남면 일대를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지. 그 중심에 진훈의 가족이 있었어. 이정호가?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그녀의 전남편이자 한강건설 회장이었습니다. 그래. 내 전남편이 주민들을 제거하려고 계획한 일이야. 진우 아버지 김동식 씨는 마을 이장이었고 개발 반대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어. 그래서 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경이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내가 12년간 키운 소영이가 내 전남편이 죽이려 했던 아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진우는 이정호가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증인이야. 현수의 말에 은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경의 아파트 거실. 소영아, 진우야. 너희들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은경이 두 남매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현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12년 전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사고가 아니었어. 진우와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너희 가족을 해친 거야. 누구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가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한강건설 이정호 회장. 은경이의 전남편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모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고요?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시 이정호는 인제군을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하려고 했어. 하지만 진훈의 아버지가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이끌고 강하게 반대했지. 그래서 우리 가족을 없애버린 거구나. 소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는 가해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네요. 소영아, 진우야. 이모는 정말 몰랐어. 이정호와 이혼한 것도 다른 이유였고. 은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야. 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2년간 자신이 찾아 헤맨 가족을 드디어 찾았는데 그 가족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사람과 관련이 있다니. 하지만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는 오히려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소영 누나를 12년간 키워주셨고 저도 받아주셨잖아요. 진우야. 은경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달라.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12년간 증거를 모아왔어. 트럭 운전수와의 거래 기록, 동거래 내역, 그리고 당시 통화 녹음까지.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네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재계 서열 15위의 거대 기업 회장이야.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 현수의 말에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 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아직도 진우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만약 알게 되면 저를 또 없애려 할 거라는 뜻이에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진우는 12년 전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니까.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2년간 품어왔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은경 이모와 소영 누나를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오후 한강건설 본사 63빌딩 47층.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정호 회장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58세 이정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로 재계의 실력자였습니다. 연매출 15조 원 한강건설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급해? 박은경 여사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최근 태평양미술관에 이상한 소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정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년이라고? 17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인데 김진우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진우. 12년 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확실한가? 네, 확인해보니 현재 박은경 여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김소영과 남매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이정호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년 전 그 일을 함께 처리했던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12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살아있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세였지만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보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둬. 그날 저녁 은경의 아파트. 은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2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호였습니다. 은경아, 나야. 12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은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최근에 내가 어떤 아이를 집에 들였다고 들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정호의 말에 은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아이가 누군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야. 12년 전 인제군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은경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호야. 설마 정말로 내가. 내일 만나자. 롯데호텔 1층 로비에서 오후 2시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경은 진우와 소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롯데호텔 로비. 12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의 모습에 은경은 놀랐습니다. 더욱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진 인상이었습니다. 은경아, 오랜만이구나. 정호야.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한 거야?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년 전 진우 가족을. 정말로 내가? 이정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때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하지. 강한 결단이라고? 그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야. 은경아, 넌 여전히 순진하구나. 인제군 개발 사업이 성공해서 지금의 한강건설이 있는 거야. 수천 명의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고. 그럼 진우 부모님의 목숨은 뭐가 되는 거야? 불가피한 희생이었어. 이정호의 차가운 말에 은경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은경아,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김진우와 김소영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협박하는 거야. 경고야. 나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거든.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가족이라고? 너한테 그런 게 있어. 내게도 지금 새로운 가족이 있어. 재혼한 지 5년 됐고 8살 딸도 있지. 은경은 이정호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정호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로 진우와 소영이를 해칠 생각이야? 그건 내 선택에 달려 있어. 조용히 넘어가면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이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 줄게. 3일 안에 김진우를 내게서 멀리 보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게 될 거야. 은경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와 소영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경은 이정호와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소영아. 이정호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두 남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일 안에 진우를 멀리 보내라고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영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직접 나설 거라고 했어. 그 순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모, 제가 나가면 돼요. 이정호 회장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안 돼. 소영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다시 헤어질 수는 없어. 하지만 누나와 이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진우야, 도망가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은경이 급히 전화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정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정면 승부를 할 것인가. 정면 승부라니요. 증거를 공개하고 법정에서 싸우는 거야. 12년 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지. 현수의 말에 세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재계 서열 15위의 거대 기업 회장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 그날 밤 진우는 베란다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2년간 꿈꿔왔던 가족을 찾았지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마치 부모님이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때 소영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진우야, 못 자겠어. 네, 누나도요? 응.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싸워야 할까요?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우리에게는 이모가 있어. 현수 삼촌도 있고. 혼자가 아니야. 누나. 12년간 헤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잖아.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소영의 말에 진우의 마음도 굳어졌습니다. 도망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정호가 단순히 협박만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 후 새벽 3시 47분. 띠리리리리. 은경의 아파트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복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모두 일어나. 은경이 소리쳤습니다. 진우와 소영도 급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모, 진짜 불이에요? 진우가 급하게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피해야 해. 세 사람이 급히 아파트를 나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은경 씨, 잠깐만요. 누구세요? 한강건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원하십니다. 은경은 이것이 이정호의 계획임을 직감했습니다. 화재 경보는 거짓이었고 이들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진우야, 소영아, 뒤로 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상계단에도 또 다른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1시간 후 한강변 외딴 창고. 12년 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김진우. 이정호가 의자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군요.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업상 불가피한 정리였지. 이정호의 냉소적인 말에 진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불가피한 정리라고요? 사람 목숨을? 김진우, 넌 12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니? 이정호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5살 때였지만 충격적인 장면은 기억에 남아있을 거야. 내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야. 진우의 머릿속에 갑자기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큰 트럭이 달려오는 모습, 아버지의 비명, 어머니의 마지막 말. 기억나는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도 알 거야. 이정호. 은경이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아이한테 무슨 짓이야. 은경아, 내가 내 경고를 무시했잖아. 3일 안에 김진우를 보내라고 했는데. 당신이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미 12년 전에 한 번 했던 일이야. 이번이 2번째일 뿐이지. 그때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정호 회장님.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12년간 저를 키워준 이모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모가 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범죄가 진작에 밝혀졌을 텐데. 무슨 말이야? 저와 진우가 함께 자랐다면 12년 전 일을 더 정확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더 일찍 찾아냈겠죠. 소영의 논리적인 말에 이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요. 증거? 현수 삼촌이 12년간 모은 자료들. 트럭 운전수와의 거래 기록, 동거래 내역,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게 있어요. 이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녹음되고 있어요. 당신이 범죄를 자백하는 모든 말들이. 이런 계집애가. 이정호가 화를 내며 다가오려 했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현수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정호가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강건설 이정호 회장, 살인교사 및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이정호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12년간 수집한 자료와 방금 전 녹음 내용까지 모든 게 있어요. 수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찾아 헤맨 부모님의 원수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진우야, 이제 끝났어. 소영이 진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은경도 두 남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우야.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던 것 때문에.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이모는 우리의 은인이에요. 진우의 순수한 말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면서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쁜 사람이 잡혔어요. 진우의 중얼거림이 새벽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정호와 마주해야 하고
12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 이정호에게 살인교사 및 조직적 범죄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 소영, 은경은 서로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동원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증인들을 매수하려 하고 언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12년간 차곡차곡 모은 증거들과 진우의 증언, 그리고 새로 발견된 트럭 운전수의 양심 고백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진우는 이정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그 모습에서 더 이상 무서움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우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소영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해요. 진우의 말에 소영과 은경이 놀랐습니다. 불쌍하다고? 우리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불쌍해. 25년간 감옥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살인 딸도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진우의 순수한 마음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습니다. 진우야, 넌 정말. 은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년간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한 아이였습니다. 한 달 후 태평양미술관. 진우야, 축하해. 현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요?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고 6개월간 밤낮으로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12년간 거리에서 살면서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쌓은 기초 실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도 축하받을 일이 있어. 은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성병원에서 정식 의사로 임용됐대. 내과 전문의로. 누나, 정말 축하해요. 진우가 소영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네. 소영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진우가 은경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현수 삼촌이 프로포즈 준비하고 있는 거 다 봤어요. 은경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 녀석, 언제부터 그런 걸 눈치챘어? 20년간 짝사랑한 거 티나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3년 후 인사동 갤러리 현대. 김진우 개인전 마이너스 사랑과 용서. 20세가 된 진우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서울대 미술대학 2학년이 된 그는 이미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전시회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경과 현수,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소영, 화가가 된 진우.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잘 그렸다. 소영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수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은경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현수 아빠는 다음 그림에 그려드릴게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술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진우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작가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12년간 거리에서 살다가 가족을 찾고 그 과정에서 용서까지 배우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전시회 마지막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3세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이정호의 딸 이민서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진우 씨세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저는 이정호의 딸이에요. 진우와 소영, 은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진우가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아빠의 잘못과 당신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힘들죠? 아빠가 감옥에 계시니까. 진우의 따뜻한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가끔 여기 놀러 와도 될까요? 외로워서.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소영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넌 정말 대단해. 이정호 딸까지 받아들이다니. 누나, 미움과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과 용서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죠. 12년간 거리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 엄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는 진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렴. 그 말씀을 믿고 견뎠어요. 은경과 현수도 두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뭉클해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아. 은경이 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12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야. 그때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마치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진우의 말이 한강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2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구걸하던 소녀는 이제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용서를 아는 성숙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